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오로지 아이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기 앞가림 정도는 할 정도로 자라주어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네요. 이 썰맘 채널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저만큼이나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만 이렇게 기가 막힌 줄 알고 살았었는데 사람 산다는 게 역시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남편을 잃은 건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 이후 사망 당시 경황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기억은 마치 제 내리 속에 박제된 듯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저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이런 소식까지 전하게 되어 송구하지만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심호흡 크게 한번 하시고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뭔데요? 뭐길래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레 남편을 잃게 된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려던 경찰관의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직후에 제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안쓰러움이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숨이 턱 막힌 듯 했던 그날의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할 것 없이 평이하게 소개로 만나 무난한 연애를 하고 때가 되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단지 결혼할 때 걸린 것이 있었다면 제가 일찍 조실부모하고 저희 오빠 손에 자랐다는 점 정도였네요. 결혼 당시에는 남편이 제 그런 성장 배경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시댁의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시어머니만은 그런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집에서 양친한테 제대로 교육받으며 자란 아가씨들도 처음 시집와서는 배울 것 투성이인데 어머니 손에서 자라지 못했으니 부족한 데가 있어도 더 있겠지. 그러니 네가 더 노력해서 네 남편을 잘 보필해야 된다. 그렇다고 남편 집안이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 시장에서 평범하게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고 따로 재산이 넉넉하신 편도 아니셨어요. 반면에 저희 남매는 비록 부모는 일찍 잃었으나 부모님께서 두 분 모두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그간 알뜰하게 저축을 많이 해두신 덕에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은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만큼 친가와 외가 친척들이 저희에게 성심을 다해주셔서 공부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오히려 교육 수준 면에서는 저희 친정보다 실력이 더 처지는 편이셨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대학까지 졸업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고졸이셨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중졸이셨으니 말입니다. 저와 지금은 아주버님과 이혼하신 손윗동서인 형님은 둘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분이셨습니다. 둘 다 아주 대학 나온 유세는 더럽게도 떨어댄다. 니들은 애미가 니들 마누라한테 이리 무시를 당하는데도 쯧소리 한 번을 안 해. 내가 니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괘씸한 것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네? 그날 시어머니가 전할리를 피운 것은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똑같은 나라라면서 저희 큰조카 앞에서 빡빡 우비시는 시어머니 몰래 형님이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신 걸 듣고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저희끼리야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셔도 늘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아이들이 지 할머니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다가 학교에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저건 고작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저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였네요. 저희 며느리들이야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를까 또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정작 제 어머니를 무시하기 바쁜 건 본인 아들들이었습니다. 아, 엄마, 모르면 쓸데없이 나서지 말랬지? 내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라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야. 모르면 아예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 아이고, 내가 서러워 못 살겠다. 저들은 대학 나왔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것들이 고작 대학 졸업장 하나 가졌다고 나보다 하나나 할 것 없는 것들이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욕은 당신 아들들에게 먹으면서도 꼭 며느리를 걸고 넘어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분위기는 언제 하루라도 좋을 날이 없었지요. 반면에 저리 요란스러운 시어머니와는 달리 시아버지는 아주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말이 좋아 점잖으신 분이시지. 실상은 저렇게 집에서 일 안 하는 분란에도 일체의 관여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유난이신데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묵묵하게 다 견디고 사시는 건지 모르겠어. 견디긴 무슨,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형이랑 나 어릴 때부터 집안 돌아가는 꼴에는 관심도 없으시던 양반이지. 엄마도 유난이지만 평생 아버지한테 저렇게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살아오셨으니 부하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하지. 당신 어릴 때부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셨어? 아버지는 장사한다고 매일 잘 때나 돼서 들어오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주물주물 욕을 달고 사시고 아주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행동이 옛날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쉽게 화를 참지도 못하셨고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뜬금없이 화를 내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내가 아주 그놈의 옆였네. 요저런 애 아주 그냥. 사람 칼시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들도 하나 못 낳은 반푼이 주제. 집에 돈 좀 있다고 유세를 해. 처음에는 혼자 구석에서 꽁시렁대고 계시기에 누구랑 통화라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한 내용의 혼잣말이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맺힌 게 많고 괄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제가 순화해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이 저를 무시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섬뜩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이야. 아무래도 일반적이지가 않으신 것 같아. 잘 설득해서 병원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니 보고 정신병 말한 소리를 했다가 그 성미에 무슨 홍변을 담을 줄 알고. 평생을 저리 사셨는데 이제 와서 병원 간다고 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둬.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남은 평생도 저렇게 사는 거지 뭐. 평생 시달려왔을 남편의 고단함에는 일부 공감이 갔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고도 참 냉정하다 싶었습니다. 저대로 어머니를 놔두는 게 분명 어머니를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방치한 결과였을까요? 형님과 제가 시집 온 이후로는 그 날카로운 말들이 죄다 저희 며느리에게 돌아온 것이 말입니다. 하루는 저보다 먼저 이 집에 시집 온 형님께서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시더군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정말 수명이 줄어드는 기분이야. 당신 아들들 앞에서는 잭소리도 못하시는 양반이 우리랑은 무슨 원수가 졌는지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형님 그만하세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또 눈 붓겠어요. 동서 앞에서 내가 맨날 못 보일 꼴만 보인다. 내 신세 알아주는 게 동서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겠어. 처지는 비슷했지만 성정이 순하고 유약하기 이를 데가 없었던 형님의 스트레스는 저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똑 닮은 아주버님은 그저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에 끼고 싶지 않아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사셨죠. 제 남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형님은 뵐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네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죠. 동서, 나 애들 아빠랑 갈라서기로 했어.
네? 이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세요? 나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젠 어디 지나가다 누가 소리만 질러도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싶어. 표면적으로는 유별난 시어머니가 형님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제가 느끼기에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옆에서 아내가 고통받는 걸 다 지켜봐 놓고도 한번 제대로 막아줄 신용조차 안 하는 아주버님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형님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갈라서라 갈라서. 뭐 그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우리 집안에서 사내 못 사내 유난을 떨어? 너 같은 거 우리 집안에서도 필요 없다. 썩 나가. 옷만 입 좀 다물어. 평생 자식 앞에서 못 볼 걸 볼 걸 다 보면서 그리 만들더니 며느리까지 쫓아내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기어이 아들 신세 망쳐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 그간치 부인 당할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더니 막상 이혼을 당하게 되자 눈앞이 캄캄해졌던 모양인지 아주버님이 지 어머니한테 온갖 화풀이를 다 했습니다. 정작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입 한 번을 안 떼더니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아주버님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네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동서. 나 동서까지 없었으면 정말 진작에 나 자빠져서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안 좋게 이 집에서 나가게 돼서 동서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평생 감사히 생각하면서 살게. 별 말씀을 다 하세요, 형님. 형님 마음고생한 거 제가 모르면 또 누가 알겠어요.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버님이랑 헤어지시는 거지 어디 저랑 인연 끊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애를 데리고 한 번씩 얼굴도 보고 그래요. 그래. 고마워, 동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큰 조카들을 데리고 아주버님과 갈라선 형님이 이제는 마음 편히 사시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긴 했지만 저희 집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형님의 뒷모습이 마치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들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저렇게 떠나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나라고 형님처럼 안 될 거라고 보장을 못 하겠어. 왜? 당신도 나랑 갈라서고 싶어? 말을 해도 진짜. 당신도 당신 어머니 성격은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그 성미를 대체 언제까지 참고 받아줄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 앞으로 당신 어머니하고는 거리를 좀 둘 테니까 당신도 나랑 갈라서고 싶은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참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산부자가 어쩜 저렇게 회피하는 건 똑 닮았을까 싶었습니다. 순간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으나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애들은 커가는데 가정주부인 저 혼자 살 길이 요원했어요. 문득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형님이 오히려 나보다 더 용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주버님은 아예 어머님 아버님 댁에 발걸음을 안 하시는 거지? 형수하고 그렇게 갈라선 마당에 뭐 좋다고 거길 쪼르르 가겠소. 정이 떨어져도 단단히 떨어졌으니 어머니 꼴 보고 싶지 않겠지. 이혼 후 아주버님은 정말로 시댁의 발걸음을 또 끊으셨습니다. 형님이 계셨을 때 진작 그러셨다면 이혼까진 가지 않았을 텐데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죠. 이 사달이 나는 동안에도 시아버님은 여전히 큰며느리가 이혼해 남남이 되든 당신의 큰 손자들이 외가로 떠나버리든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네요. 형님이 시댁을 떠난 이후로 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젠 며느리라곤 이 집에 너 하나 딸랑 남아놓고는 전보다 시어머니한테 더 신경을 쓸 생각을 해야지. 아주 시엠이 연락 끊어먹길 밥 먹듯 하고 있어. 어머니,
지금 저 일구하면서 애 둘까지 같이 키우고 있어요. 어머니까지 보태지 않으셔도 저 정말로 힘들어요. 형님 그렇게 나가시는 거 보시고도 아직도 느끼신 게 없으세요? 이게 어디서 또 CM이를 가르치려 들어? 그네 그것도 그렇게 더럽게 태양 나온 유세를 떠녀 가르치려 들더니 너도 하는 짓이 딱 그 짝이다. 제가 언제 어머니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말로 둘째 아들까지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뭐야? 그나마 전에는 형님과 둘이 본산에서 받던 압박을 저 혼자 고스란히 감당하려니 곤혹도 그런 곤욕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한 대로 예전보다 시댁을 방문하는 빈도수도 확 줄이고 연락받는 횟수도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이직을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 조건이 더 좋은 일자리 찾는 거야 저도 바라는 바였고요. 당신 지금 이직 때문에 바쁘니까 어머니 저 난리 피우시는 것도 당신한테 별소리 안 하는 거야. 이번엔 확실하게 이직해야 돼? 알았어. 남편이 전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옆에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확 지움 빠지는 소리나 하고 있어. 제 어머니 때문에 나날이 신경증이 늘어가는 아내에게 남편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이래저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초조했네요. 그래도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남편이 이직에 성공하자 그날만큼은 새삼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다 여보. 전에 다니던 쥐똥만한 중소기업보다 훨씬 규모도 큰 회사고 연봉도 올렸으니까 이제 진짜 숨통 좀 트이겠어. 내가 뭘 했어.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니까. 바보야. 내가 우리 민우, 서우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줄 거라고 했지? 당신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 우리 남편이 최고네.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전세살이도 벗어날 수 있겠지? 2년마다 이고지고 이사 다니는 서글픈 신세도 이제 안녕이네. 당신 조금만 기다려. 곧 대궐 같은 아파트 자가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이직 성공의 기세가 등등해져 마음 뻑뻑이는 남편이 그날만큼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때까지도 전세살이를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었어요. 원래는 애들이 학교에 진학하기 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꿈꿔왔던 미래가 코앞에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네요. 남편의 이직 소식에 오랜만에 방문한 시댁 고내기도 아주버님의 이혼 이후 간만에 밝았습니다. 그 무뚝뚝하신 시아버지께서도 빙긋 웃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다. 들어가기 힘든 회사라는데 애 많이 썼겠구나. 고생은요 무슨. 좀처럼 듣기 어려운 제 아버지 칭찬에 쑥스러워하는 남편을 보고 또 시어머니의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리고는 꼭 붙이지 않아도 될 사족을 한마디 덧붙이셨네요. 그래,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이 일이 잘한 놈이었지. 장하다 내 아들. 예, 너네 팔자에 이런 남편이 어디 가당키나 하니? 그저 네 남편 밖에서 큰일 하도록 네가 더 성심을 다해서 내조해야 한다. 며느리 하나 잃어놓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날이니만큼 대충 예에 맞장구를 쳐주고는 그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네요. 이직 이후 남편은 정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바빠졌어요. 남편이 이직한 회사는 외국계 무역회사였어요. 거래처의 시차가 우리나라와는 거의 반대이다 보니 자연히 남편이 회사 숙직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도 빈번해졌습니다. 예, 너네 남편 밖에서 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편한 데서 톡 잠다며 고생하는데 고인이 돼서 고약이라도 한 채 지어먹이지 않고 내 조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나 같으면 그런 남편 있으면 업고도 다니겠다. 아주 복에 겨웠지 복에 겨웠어. 내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알아서 잘 챙기기는. 너, 남자가 제 마누라한테 마음 뜨는 건 다 여자 탓인 거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그러는 당신은 그리 잘하셔서 아버님이랑 말 한마디 제대로 못 섞고 사십니까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때에도 아들 가진 유세를 그리 떨어대던 시어머니였으니 이제는 좋은 직장 잡은 아들에게 저는 아들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모자란 며느리였겠죠. 시어머니 타박이 지긋지긋했지만 이제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든 남편한테 하나만한 소리를 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혼자서 저 별난 성미를 감당하자니 정말 이제 죽을 맛이었네요. 예, 너희 시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아들 가진 유세를 떠시니? 처음에 그러던 양반들도 나이 좀 잡수시면 기력 떨어지셔서 좀 수그러들더구만. 너희 시어머니는 참 기운도 좋으시다. 누가 아니래? 어째 날이 갈수록 기운이 더 뻗치시는 것 같아. 내 기운을 다 뺏어가서 그러나. 그렇게 자기 귀한 아들 고약한 척 안 해먹인다고 난리를 피우면서 정작 자기는 그 귀한 아들한테 고약 한 번을 안 지어준다. 말만 들으면 아주 세상에서 아들 사랑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굴면서. 뭐 그게 꼭 아들이 예뻐 그러시는 거겠니? 그 고약한 성미에 너 한 번 더 잡돌이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아우 너도 참 고생이다 고생이야. 이렇게 친구와 전화로나마 푸념을 하는 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습니다. 정작 이 사태의 원흉인 남편은 회사에 적응하고부터는 월에 2번씩 해외 출장까지 다니게 되면서 더더욱 이런 얘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당신도 자꾸 낮밤이 바뀌어서 피곤해서 어떡해? 이러다 정말로 몸 다 축나겠어. 그럼 남의 지갑에서 돈 빼내는 일이 그리 쉽나? 벌어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렇지. 이직할 땐 좋은 회사 같다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고생시킬 줄 알았으면 좋아할 일도 아니었어. 그 회사에는 뭐 일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대? 사람이 신소리는. 얼른 다시 나가봐야 하니까 셔츠랑 카이나 좀 챙겨줘. 간만에 얼굴을 본 남편은 또다시 금방 회사로 나가봐야 했습니다.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에 문득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퍼뜩 생각이 나 남편을 붙잡았어요. 아 맞다. 당신 지난달에 상여금 들어오지 않았어? 확인해보니까 월급만 들어와 있고 상여금 내역이 따로 없던데? 나 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여금이 들어와. 그건 적어도 반년은 더 기다려야지. 사람이 자다 누구 다리 고는 소리 하고 있어. 나 간다. 나오지 마. 급히 구두를 깨어 신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남편 말에 그저 그런가 싶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관둔 이래 사회생활한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 요즘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모르나 보다 했죠. 그중 저는 그저 얼른 돈을 모아 이 전셋집을 탈출하는 것만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시어머니의 못돼 먹은 짓도 간신히 참아 넘길 수 있었네요. 남편 이직했다고 이제 빨리 돈 모아서 이사갈 생각 만만이시더니 실망이 크시겠소? 그러게. 이번에 상여금 들어오는 것 좀 기대했는데 괜히 내 것도 아닌데 줬다 뺏긴 게 분이네. 근데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상여금이 안 들어오나? 야근도 맨날 한다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줄 아는 거지 뭐. 내가 회사 돌아가는 일을 뭐 아나? 왜 또 뭐가 이상한데? 아니 그냥 자기 남편 혹시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왜 남자들 비상금 필요할 때 보너스 안 탔다 그러고 그 돈 꽁친대잖아. 에이 설마.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노래 부르는 건 나보다 그 양반이 더하다. 그치? 괜히 내가 여기저기서 쓸데없이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아우 별소리를 다 했네. 그냥 못 들은 셈 쳐. 친구는 못 들은 셈 치라고 했지만 한 번 귀에 들어온 말이 어디 그러기가 쉽나요? 정말 이 인간이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평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도 적어도 절 속여 넘기는 짓을 하는 인간은 아니었기에 설마 하고 넘어갔습니다. 거기다 남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그 성미에 집안이 뒤집힐 게 뻔했지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준비하기 위해 짐을 싸러 며칠 만에 집으로 들어온 날이었어요. 당신,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비행기도 너무 자주 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아? 이 사람이 또 촌스러운 소리 한다. 그리고 건강에 안 좋으면 뭐 당신이 대신 타주게? 아니, 나는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혹시 몰라서 음식 입에 안 맞을까봐 반찬들 조금씩 진공 포장해뒀는데 가져갈래? 안 그래도 당신 어머님이 당신 아들 축낸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셔. 출장 가는데 창피하게 무슨 반찬을 싸가. 됐어, 나 늦겠어. 나 갈 테니까 애들 뭐 갖고 싶은지나 문자로 넣어두라고 해. 아이, 그래도 옷은 똑바로 입고 가야지. 귀찮다고 도리질 치는 남편 옷깃을 억지로 바로 접어주고는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멀어지는 남편 모습이 오래 잔상으로 남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며칠 후 뜬금없이 새벽 시간에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현우 씨 배우자 되시죠? 경찰입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붙잡은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이 시간엔 무슨 일이시죠? 박현우 씨가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 동승자와 함께 국내로 인도 중이라 신원 확인을 위해 서로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푹 찌르고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무지 방금 경찰이 말한 문장이 머리에 입력이 되지 않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김미 씨? 김미 씨, 크게 심호흡하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과호흡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어디에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허둥지둥 달려서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정신없이 거기가를 달려와 놓고는 정작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차마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질려있는 저를 보더니 시아버지가 경찰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허겁지겁 쫓아갔어요. 신원 확인을 위해 시체보관소에 서 있던 그 잠깐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덮어뒀던 흰 천이 들리고 눈을 감은 남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아이고 현우야, 아이고 내 아들. 죽은 사람처럼 굳어버린 시아버지 옆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눈앞에 이 모든 광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라 꼭 밀랍 인형 같았어요. 여전히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제치고서 남편 앞에 선 저는 그제야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네요. 여보, 민우 아빠. 시어머니와 함께 악을 쓰다 뚝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뒤 일어나 보니 충격에 기절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내내 악을 쓰다 탈진해서 제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되찾은 저를 보고 담당 경찰관이 난감해하더니 말하더군요. 저 방금 피부를 접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겠어요? 그 경찰관이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야 제가 온몸에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관의 뒤를 따랐네요. 사건 당시 남편분과 동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승자 역시 즉사했고요. 혹시 아시는 얼굴일까요? 경찰관이 내민 사진은 웬 앳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편하고 있었다고요? 경찰관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도 돌기란 생각이 지나갔어요. 설마. 남편분과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출장에 출국부터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남편분께 듣지 못하셨나요? 네, 들은 적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회사 직원이면 같이 출장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게 이 직원은 인턴이라 회사 차원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 중인 게 아니었거든요. 출장 업무는 남편만 하시고 이 여성분은 개인적으로 남편과 동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지퍼백에 담긴 남편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분 유품입니다. 그래도 휴대폰이 멀쩡한 편이라 안에 내용물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혼자 구석진 곳으로 가 휴대전화를 살펴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한 끝에 그 휴대폰을 열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이제 갓 20을 넘겼다는 그 인턴 여직원과 주고받았다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지저분한 내용의 메시지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둘 사이가 내연관계였음을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을 벌벌 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건 남편이 출장이 많아서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틈이 나서 이런 짓을. 그 뒤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편분 해외 출장은 입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측을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를 잠시 앞 벤치에 뉘어놓고 조사실로 들어오던 시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관과 제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는지 그대로 망부섭처럼 굳어있더군요. 시아버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서 저는 다시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첫 출장이었다고요. 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데리고. 경찰관의 눈에 언뜻 스친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인식하자 그제야 제가 당한 일의 실체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남자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들어올 겨를도 없었던 내 남편이 이제 갓 20을 넘긴 저 새파란 인턴 사원을 끼고 첫 해외 출장을 나갔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있던 제게 경찰관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 이성이 그 한마디에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들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어린 계집애한테 정신이 나가서 술까지 처먹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말에 저는 그만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네요. 이 죽일 놈이, 이 저 죽일 놈이 제 새끼를 둘이나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또다시 뒤로 넘어가는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경찰관과 시아버지 모습을 끝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제 친정오빠와 올케 언니, 그리고 가여운 놀이 아이들이 제 엄마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고 있더군요. 저를 부여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는 오빠를 보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네요. 시아버지는 차마 제 눈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아가, 형왕이 없겠지만은 이젠 빈소도 꾸려야 하지 않겠니? 자식 잃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는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대엽죄인처럼 제게 고개를 조아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연민조차 느낄 새가 없었어요. 제가요? 지금 제가 그 인간 장미를 치료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된 친정오빠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쳤네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돈 어르신. 어떻게 우리 미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자식상이라 경황이 없으시다 해도 그놈이 우리 미를 감히 배신하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제 대신 한 맺힌 사자울을 내지르는 친정오빠 앞에서 두 사람 모두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친정오빠 뒤로 아직 자세한 상황을 알 길이 없는 제 아이들의 퉁퉁 부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제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아이들부터 보호해야 했어요. 올케 언니에게 제 아이들을 맡기고 난 후에야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도 들으셨으면 저한테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아시겠죠. 저 그 사람 장례 못 치워줍니다. 제 아이들에게 죄 지은 사람 가는 길 편하게 가라는 말은 제가 혀를 깨물어도 못하겠네요. 그 사람 일에는 앞으로 한 푼도 쓸 생각 없으니까 장례를 치르던 어찌하시던 그 댁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친정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갈 데가 있어. 오빠가 나 좀 데려다 줘요. 아니, 너 몸이 이래가지고 어딜 간다고, 응? 오빠가 안 가주면 혼자라도 갈 거야. 데려다 줄 거야 말 거야. 제 고집에 별 수 없이 오빠가 따라 나왔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주소 하나만 건네주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남편 회사 근처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자 방 한가득 남편과 그 여자의 흔적이 가득 묻어있는 두 사람만의 미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무작정 제 뒤를 따르던 제 오빠 입이 떡 벌어지고 이내 분통의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이 처죽일 놈, 이 두원징에도 모자랄 놈이. 아까 경찰관이 보여준 남편의 메시지를 보다 이곳 주소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 뛸 듯이 기뻐하며 갖은 애교를 부리던 그 여자의 문자가 떠올라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그 모든 정황을 두 눈에 담고 있는 제게 오빠가 소리치더라고요. 뭐 한다고 직접 이 꼴은 네 눈으로 확인을 해. 네 가슴만 찢어지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배신까지 목도한 동생이 가여워서 견디지 못하는 오빠에게 기대어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내가 그 인간 어머니 그 폐악질을 견디면서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지가 인간이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울어. 울고 그런 눈물도 아까운 놈은 그냥 보내버려. 그놈 없어도 너한테 자식이 없냐, 오빠가 없냐? 그따위 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끼리 그놈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 그건 저를 달래는 말이자 오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울부짖는 저를 끌어안고 오빠도 함께 오열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 앞에서 펑펑 울고 나서야 저는 오빠와 함께 저희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어디에 치르고 있는지, 장지는 어떻게 정했는지 아무 것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쯤 지났을까. 그래도 제 아비인데 마지막 인사는 시켜야 하지 않겠냐며 찾아온 아주버님을 대본에 내쫓아버렸네요. 자식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지은 놈 가는 길에 감히 내 귀한 자식 세울 셈입니까? 이제 내 애들은 그놈 자식 아니니까 데려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크지만이랑 우리 애들 이면도 끝이니까. 눈이 뒤집어져 바락바락 대드는 제 기세에 밀려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아주버님과 이혼해 나가신 형님께서 큰 조카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새 철이 난 큰 조카들이 아직 슬픔에 빠져있는 저희 아이들을 데려가 다독이는 사이 형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아이고 동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우리 동서 안타까워 어쩜 좋아. 진작 저도 형님 따라 저 더러운 집구석 나올 것을. 제 새끼 지 마누라에 대한 신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억울해서 그만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형님. 저희들 어떡해요. 그렇게 또 형님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가 다 빠질 정도로 울고서야 겨우 눈물이 멎어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다 보셨어요? 잠깐 들르기야 했지. 어쩌고 있던가요?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도 형님이 귀신같이 알아들으셨습니다. 그 노인 기세 알잖아. 자식을 잃어도 아주 기운이 버티더라고. 와중에 내 얼굴 보고 욕도 한 바가지 하고 아주 울어젖히다 온 세상을 저주하다. 평생 그렇게 살다 가실 양반이야. 그 저주의 대상에는 필시 저도 포함되어 있겠죠.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쩔 셈이야 동서? 어쩌고 말 것도 없지요. 그간 그 여자 앞으로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 새파란 게 어디가 그렇게 좋았는지. 상여금이고 보너스고 다 빼돌려서 오피스텔의 명품이 한가득이더라고요. 내가 그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내가. 아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저쪽 집구석이랑은 연 끊고 살 겁니다. 우리 애들 그런 집구석 인간들이랑 계속 보고 살게 될 수 없어요. 영영 인연 끊을 거예요. 독하게 마음을 먹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제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폐악을 부려댔습니다. 문 열어. 야, 이 도리도 모르는 것. 내 아들 잡아먹은 것. 당장 문 안 열어. 옆에서 뜯어말리는 소리로 보아 시아버지의 아주버님까지 온 식구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확 열어젖히고는 눈을 똑바로 뜨고 시모에게 쏘아붙였어요. 지금 어디 와서 감히 행패를 부립니까? 내가 댁 아들을 잡아먹어요. 잡아먹어도 같이 놀아난 그 어린 여자가 잡아먹었지. 내 팔자 망친 건 댁 빌어먹을 아들놈이야. 초장부터 제가 눈을 까디집고 앞에서 대자 닥지 않게 시어머니가 잠시 주춤하더군요. 그러나 금세 기가 살아나서 펄떡댔습니다. 내 아들 가는 길에 콧대기 한번 안 비치고 내 손주까지 빼돌려서 내 아들 가는 길을 그리 외롭게 만들고. 아이고 독한 년. 네 년이 그리 독하니 내 아들이 딴 여자를 품은 게지.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에 시아버지가 사색이 되어 제 부인 입을 막으러들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그 입 당장 못 다물어. 그놈은 죽어서도 지옥에 갈 놈이야. 여자에 미쳐 지 새끼도 팽개친 놈. 우리 애들한테도 필요 없어.
그놈은 물론이고 당신들도 앞으로 우리 애들 볼 일 없을 테니 그렇게 알아. 내 새끼고 내 핏줄인데 네가 뭔데? 갈 거면 내 아들 돈 다 토해놓고 나가. 보험금이고 집이고 싹 다 토해내고 가려거든 너 혼자 나가. 보험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술 처먹고 뒤진 놈이 무슨 보험금이 나와. 고아하니 지 아들놈 목숨 다 받아내려고 왔구나. 당신이 그러고도 어미냐. 내 배가 터져도 당신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우악스럽게 시어미를 밀쳐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지 남편과 아들에게 끌려가는 모양인지 제본을 못 이기고 엉멍 울어제끼던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군요. 그걸로 그 지긋지긋했던 집구석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과의 연애를 완전히 끊은 것은 물론 저는 단 한 푼도 시어미에게 내주지 않았네요. 여러분께서도 독하다고 욕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인간과 살며 저에게도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당연히 제 새끼를 위해 써야겠죠. 그러고 나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었으나 제 엄마 걱정뿐인 예쁜 내 새끼 커가는 것 보니 어찌 또 사라지더군요. 이제는 그때의 상처도 아물어서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함께 사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남편의 그 여자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올라오지만 이제는 그저 저들 목숨값으로 죄를 다 받았거니 생각하렵니다. 길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